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중앙회 설 때처럼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20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기본적으로 토론자와 발제자한테 시간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전영평 교수인데요. 저는 대학을 퇴직한 교수입니다. 재활용되고 있는 교수인데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님 인사하시죠. 조성호 박사님입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네. 네. 다음에 그 토론자는 최진원 경희대 교수님. 그다음에 이현철 교수님은 좀 오고 계시고 오늘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김보람 서경대 교수님이십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시고 아동 안전 이런 거를 또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 주민자치의 실시 어떤 주제 중에 아동하고 관련해서 이런 안전도 있기 때문에 자주 와서 저 일본의 사례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 우리가 하는 방향에 맞게 한번 자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아리가또. 오네가이시마스. 그다음에 우리 행정학 전공하시는 대진대학교의 허운 교수님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자페 나운데이션하고 우리 연구재단에 있을 때 박경학 교수랑 같이 갔는데 과장님 소개 안 했습니까? 이런 나쁜 사람. 아니 경기도의 조병래 과장님 행정자치과장이셨는데 아이고 굉장히 활달하시고 우리 탑다운 어프로치의 대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는 버텀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갔더니 우리 그걸 했어요. 그 뭐냐면 한일 한류 문제 갖고서 그때 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오는 그 토론자들 관중들이 300명을 딱 예약으로 받더라고요. 예약으로 딱 받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전 오후로 점심시간만 빼고 하는데 폐쇄형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전부 한 사람도 휴대폰 쓰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고 진지하게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잘 해주셔가지고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고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발제자는 20분에서 25분 사이 해주시고 토론자는 5분에서 7분 사이로 배경 같은 설명은 빼고 본론만 직립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 있겠습니다. 발제해 주시죠. 조성호 박사님. 오늘 저희 경기도 아주대학교 율곡관에 오늘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주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의 징기스칸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 경제적 영토를 5대양 6대주로 넓혔고 어쨌든 만년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어쨌든 그 경기도는 사실상은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도에 제가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은 경기도에 제가 30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는 경기도는 옛날로 말하면 천년 왕도입니다. 개성하고 한양도 경기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년 왕도라 그러고
우리 현대사에서는 한국의 심장,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머리라면 경기도는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대해서 항상 오늘 계시는 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경기도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그러잖아요. 도. 우리는 광역 정부가 도잖아요. 일본에는 현이 있고, 중국에는 성이 있고, 미국에는 주가 있고, 프랑스, 일본에는 리전이 있고, 그리고 스페인하고 이태리는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 도가 지역 경쟁력을 견인합니다. 경제 기능의 1번은 도입니다. 도.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강의 기적은 그 긴머리 소녀로 대표되는 구로공단이 이루었다면은 2만 불, 3만 불은 우리 기흥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파주의 LG 필립스, 판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3만 불을 이룬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깜짝 놀랄 걸 지방 분권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판교가 20만 평이에요. 제가 초기 기획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냈을 때 100만 평을 냈었어요. 20만 평인데 그게 기업 매출액이 부산시 기업 매출액보다도 많아요. 그게 판교 하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먹이 살린다든가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이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팔도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사람은 경중 미인입니다. 거울 속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라는 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관료들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세련되고 좀 깍쟁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이제 청풍명언이라 해서 풍류를 즐기고, 그리고 느려 터졌어요. 청풍명은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은 풍전세류라 해서 풍전세류라 해서 그분들은 시대 적응을 잘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경상도는 교학태산이라 해서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해요. 맨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리고 직선적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평안도는 맹호출림이라서 조용하지만은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경도가 이전 투구인데 여기는 진흙탕 싸움하면 개싸움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못 이겨요. 그리고 항해도가 석정 경우예요. 이 사람들은 돌밭을 옥토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예성강의 기적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아마노불이에요. 말소 가지고 부처처럼 조용하고 어질러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기도 사람들은 세련되고 경중미인,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깍쟁이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어차피 오늘 경기도의 주민자치 현황과 과제니까 제가 경기도 좀 말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17개 시도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살고 있어요. 여기는 지역 감정이 없어요. 경기도는. 그리고 지방자치의 백화점입니다. 여기에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 특례시가 3개나 있고, 또 연천처럼 5만 되는 소도시도 있고, 또 대부분 인구가 성장하는데 또 연천이나 가평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서해안도 있고, 접경지역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없는 게 없어요, 지방자치가. 팔당상수원 있죠, 다 있죠. 또 군사안보지역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경기도를 알면은 지방자치는
저기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패권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지역별로 가면은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는데, 옛날에는 총무과장이 실세였고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이 실세인데,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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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사 권한이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전남도청에 가면은 강주 제1고나 강주고를 나와야지 거기 인사과장이 될 수 있어요. 인사개정하고. 또 영남으로 가면 또 경북고나 여기 나와야 되고, 대전에 가면 또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경기도는 저기 명문고가 그런 게 패권이 없으니까 아무나 총무과장이 돼, 총무과장이 되고. 그래서 우린 지역 감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굉장히 개방되고 프론티어 정신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기도인의 특성, 패권주의가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도 경기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민들을 보시면은 존경과 사랑을 표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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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단 1998년도에 DJ가 주민자치에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좀 바꾸려고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게 박근혜 정부를, 그때는 정부 선제 왔고,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사업을 최근 통계를 보면 한 1,300개까지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말아먹었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야 되는지, 어쨌든 시민단체가 장악을 해서 좀 굉장히 주민자치의 자기결정성을 침해했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주민자치회를 도입을 했는데, 너무 그냥 읍면동에다가 그냥 한 개씩 배치한 거예요. 이걸 검토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통리 단위로 할지 읍면동 단위로 할지. 그냥 읍면동에 엎어가지고 약 14,500명대 평균 읍면동에 3,500개에 엎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선진국의 이건 기초정보 수준입니다. 읍면동이 쉽게 얘기해서 A면에 있는 사람이 B면에 C면에 몰라요. 전혀. 이거 생활자치가 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생활자치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들만 그들만의 리그 같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회를 만들고 주민들이 규약을 만들고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다니까 주민이 없다. 자치도 입법권이라든가 조직권이라든가 재정권 이런 부분들이 자치권이 없으니까 자치가 없다. 맞는 말씀 같고,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법에 2013년도에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점잖하게 그냥 비판받고 있다 했는데, 이거를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행안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나 여기 쓰지는 않았어. 오늘 행안부 공무원 안 오셨죠?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직무유기. 직무유기 이렇게 내가 써놓으면 전화가 와요. 그런데 비판받고 있다면 또 전화가 안 와요. 직무유기라고 써놓으면요, 왜 그게 직무유기냐고 전화가 와요. 제가 몇 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직무유기예요, 이거. 그래서 김상진 과장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저건 탁상 행정한다고 안 온 것 같은데, 뭐 욕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 가지고 1,300개를 했다는 거는 이게 시범 사업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노력해가지고 주민자치의 개선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가지고 저기 주민자치의 모델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저기 국정과제로 반영돼가지고 지금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안 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회의만 하고 종합계획을 오픈하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사실상은 잘못하는 부분이 토론회도 하고 해서 주민자치의 모델에 대해서 4개의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밀실에서 이놈들 저기 세종시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회의 자리도 공개 안 해. 이게 무슨 저기 민주적인 행정입니까 이게?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기 제목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저기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의 해법을 개선의 해법, 주민자치의 개선이 국정과제니까 해법을 저기 제시해서 저 세종시에 오늘 참 요즘 세종시에 그 행안부 거기 이사한다고 바쁘다 그러더라고. 이사하고 나서 볼 겁니다 이거 원고를. 그때 봐서 어쨌든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는 진돗개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제가요 경기도에서 한 게 많아요. 제가 그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대기업 규제 제가 풀은 사람이에요. 국토부 싸워가지고. 그리고 도폐지론 행안부에서 했어요. 제가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저는 진돗개 근성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만큼 세게 물지는 못해. 그러나 한 번 물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머리도 깎고 온 이유가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개념을 보면은 단체자치는 주체가 국가고 주민자치는 주민이고 그리고 추구하는 이념은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이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치의 의미는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입니다. 이게 주민자치가 정치적 가정인데 지금 지방분권법에 정치적 중립을 만들어 놔버렸어. 정치적 가정인데 이 주민자치 원리도 이해 못하는 놈들이 지방분권법 만든 놈들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욕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정치적 가정입니다. 주민. 예. 예. 그리고 재원 확보 방식도 가급적이면 의존 재원보다는 주민자치는 자주 재원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개념은 이제 뭐 아시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필요성은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결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 이현출 교수님 오셨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 항상 몸담고 계셨는데 주민자치에서 좀 보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욕구를 이제 만족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존 두이 같은 교육 철학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먹는 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그 행정이나 이런 주민 참여가 굉장히 자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간의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전문가주의 한계 극복에 꼭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은 탁상 공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병래 그 과장님처럼 현장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안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탁상 공론을 막아주는 게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원리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저널을 많이 검색했는데 전상직 선생님만큼 주민자치 원리를 잘 정리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자발성이 있으면 자치인식이 있어야 되고, 자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주성, 자기결정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은 규약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잘 정리된 원고라서 일단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리 주민자치 시간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의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3조 7조에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지명은 읍면동장이 통리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통리 운영 현황을 보면은 주로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건의사항 보고, 통리의 발전을 위한 업무 처리,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재정은 주로 얼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도 얼정수당을 받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월급이 아니에요. 여기 또 얼정수당을 받고 준공무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정수당을 받는다는 거는 통리장이. 통리의 설치 현황을 보면 한 10만 개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통리당 인구는 평균 한 51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통리 단위 주민자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은 조선 초에 단종 때 5가 작통부 5명을 한 개 통으로 해가지고 구역이나 균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책임지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총계는 조선 후기 때 상민과 천문으로 리 단위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부역이나 세금 문제 이래 있어서 면으로부터 이런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신 공동체가 있고 생활 공동체가 있고 노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가부경장 이후에 리 단위의 향해 소회, 오늘 전상직 회장님이 오늘 축사 말씀에도 대한민국이 그때보다도 지금이 못하다 주민자치회가 그때는 직선을 했고 직원을 둬서 자치단체장이 그걸 분담하도록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사무가 명확했고, 지금 주민자치회는 130년 전에 향해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상의 통리주민자치 보면은 이때 제대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읍면장을 직선을 하고 통리장도 직선을 해서, 그리고 또 서기까지 두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고 사무도 명확하게 했고, 근데 1958년도에 다시 임명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73년도 이후로 73년에도 선거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88년 이후에 이제 임명제로 바뀌어가지고 오늘처럼 읍면동장이 계속 임명하는 통리장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리단위 주민자치를 평가하면은 사실상은 우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거를 주민자치 영역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도 설치할 수 있고 주민자치의 지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주민자치 영역으로 본 거예요, 통리를. 그런데 지금은 외국으로 보면은 지금 통리는 주민자치 영역이에요. 가장 생활자치를 하기 좋은 1000명 이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통리장은 읍면동에 위촉됨에 따라서 읍면동의 하부기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동 행정의 신여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정부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여망사항 보고를 하는, 이게 시객의 중앙집권시대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은 전행입니다. 아무도 견제받지 않습니다. 그 통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통리의 주민자치 기능이 부재합니다.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이 주민소통 및 화합, 그리고 민원 해결,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인데 그런 부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리는.
쉽게 얘기해 수당만 받고 저기 읍면동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 하수 쉽게 얘기해서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리는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다 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자치권도 없고 주민 의견 수렴 기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외국에는 통리 수준이 민주주의 학교인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단위 주민자치를 전상직 선생 그 모델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보조성으로 평가를 하니까 통은 거의 빵점입니다. 빵점. 거의 통은. 왜? 자발성도 없고 자주성도 없고 자율성도 없고 보조성도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사각지대다. 통리장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모든 일을 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 단위는 다소 좀 낮습니다. 리 단위는 그래도 예를 들면은 한 20점은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자주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전상직 선생의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향해, 총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걸 다 한번 평가해 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학술적으로 이거를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총계나 향해가 1, 2등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통리주민자치회 아마 꼴등이 나올 겁니다. 통리는 지금은 간치를 하고 있다. 그 결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통리단위에 설치되고 있는 게 영국의 페르시아하고 일본의 자치회 정례회인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1000명 이하고 그리고 기관 구성은 뭐 의회를 두든지 주민총회를 두든지 보통 주민총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기능 및 사무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소통 및 합 그리고 자치단체하고 협력 관계, 사회적 서비스, 민원 해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재원도 대부분 회원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용료, 임대 수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통리는 지금 100% 관치를 하고 있다 해서 주민자치 영역이 아니다. 주민자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남은 시간은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애받은 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행안부하고 이제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통리 단위를 하려 그러면 처음엔 주민자치의 모델 측면에서 저는 주민조직형이 돼야 됩니다. 주민조직형은 주민이 만드는 겁니다. 행안부가 만들어도 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건 주민이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이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지금 통합형이 지금 하고 있는 협력형 현재 주민자치회는 협력형에서 의회 기능을 하도록 주민자치회가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읍면동이 지금 시질 자치단체가 아닌데 무슨 그걸 협력형을 할 수 있습니까? 통합형은 읍면동 공무원이 주민자치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때 그 당시에 10년 전에 짤 때 읍면동도 이해 못하고 이게 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리 설치 단위는 제가 볼 때는 원래 3,000명 이상하고 2만 명이 기초자치단체라고 썸머빌이라는 영국의 경제학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페리시를 봐도, 영국의 페리시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정례를 봐도 그렇고, 베네수엘라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으로 공공계획관리위원회라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이게 참여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모르고. 그리고 재원도 불균등하게 되고. 그래서 통리 수준으로 내려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되더라는 경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베네수엘라가 물론 그 돈을 낭비했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던 거, 이런 주민자치 모델을 한번 적용해봤다는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샤베스가 포퓰리즘으로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비판받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읍면동 수준에서 통리 수준 하니까 제대로 작동되더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리 단위가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리 단위로 가려고 그러면 첫째는 주민 직선제를 해야 되고, 통리장을 주민 직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는 통리까지 지금 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하야 말단이 통리인데 이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군까지만 관료가 파견되고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는 읍면동까지 2017년부터 읍면까지 관료를 파견해서 읍면을 장악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1958년 이후에는 통리까지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하 말단까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보통은 읍면동에도 관리가 파견되면 안 돼요. 출장소 정도, 진짜 출장소 정도, 섬이라든가 이런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 출장소 정도 오지만은 세상에 세계를 다녀보면 읍면동 수준으로 이렇게 해결적으로 해가지고 관료가 파견되어 있는 이런 나라는 아시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관치를 지금 통리까지 하고 있다. 읍면동까지는 일제까지가, 읍면동은 일제가 만들었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으니까, 읍면은 그때부터 관치 그 모습이 현재는 통리까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로 가면은 오 담당대처럼 이제 이웃까지도 이제 장악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읍면동, 지금은 시군구가 기초니까 읍면동하고 통리는 주민자치 영역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통리의 주민자치 기능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민원 접수, 기초자치단체 민원 전달, 그리고 이제 생활 공유 서비스도 많습니다. 주차장이나 제설이라든지 청소 업무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면 단위는 리에서 하면 돼요. 이거는 지역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하면 돼요. 미국의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이나 일본의 정례회나 영국의 페리시나 이런 것처럼 하면 돼요. 리 단위로. 도시가 문제인데 도시에 지금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아파트 단지, 아파트해예요. 아파트해. 거기에는 동 있잖아. 아파트 1동, 2동, 3동으로 다 직선해요. 주민 직선. 그리고 그 직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파트 주민 대표자 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동 대표들이 위원이야. 그리고 또 사무국이 잘 돼. 사무국이 뭐냐? 그 관리 사무소가 그 사무국이야, 그게.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는 아파트 관리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서비스까지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동 육아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경로 기능이나 다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엉뚱한 데 잡고 있는 거예요. 동은 지금 지역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지금 거리 주소제라 해가지고 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아파트제로 가야 된다. 그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의 개선의 해법이다.
저는 저는 진실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떠들면은 언젠가는 이게 퍼지고 돼서 저는 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 주민자치회를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 좀 서설은 길었지만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잘 발전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이 집에서 읽고 오고 토론문도 써오셨으니까 토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에도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원 교수 먼저 하실래요? 토론을 맡은 경희대 최준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토론문은 42페이지 자료집, 요 얇은 자료집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단 1번에 바쁘신 와중에 좋은 발제를 해주신 조성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 주민자치 개선의 해법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서 통리 주민자치회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제안이 타당하고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특별한 어떤 이견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진짜 되기 위한 어떤 조건,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파는 쪽으로 저는 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43페이지 네 번째 조 박사님이 발제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측면은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 영역이 문제점, 통리단위 문제점이 뭐냐? 첫째, 읍면동 행정의 신여하다. 두 번째, 통리장의 전행이다. 세 번째, 통리 주민자치 기능이 부재이다. 통리 자치권의 부재이다. 통리의 사회적으로 폐쇄적인 행정구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국 앞서 강조하셨던 최정상부터 최말단까지 이런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어떻게 주민자치를 봉쇄하고 있는지를 잘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통리단위까지도 구조적인 관치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조 박사님은 해외 사례, 여러 사례 영국의 페리시라든가 아까 베네수엘라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시켰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한국같이 영국과 달리 베네수엘과 달리 미국과 달리 이런 중앙집권적인 오래된 중앙집권적인 관치화가 구조화된 이런 나라에서 거꾸로 너무 쉽게 통리에서 읍면동에서 통리로 가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역설적인 얘기다. 만약에 그것을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 맡고 있는 권력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이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적과 어떤 경로 이걸 해체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 무순에 빠지는 매우 역설적인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로 예시를 하나 들으셨던 게 양평군 미반 설치 조례에서 이장을 직접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한다 이런 사례를 또 보여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거는 이런 양평군 사례가 어떻게 해서 주민총회에서 이장 혹은 읍면장을 선출하게 됐는지 그 어떤 정치적 배경, 역관계, 주민과의 그 어떤 관련해지는 정치권과의 어떤 이런 역관계, 세력관계, 어떤 그런 갈등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동학이 조금 다이내믹스가 좀 설명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말씀대로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제도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이것만 수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제도가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었는지 그걸 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제도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가들이 그냥 덮어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제도가 나온 그 뿌리라든가 그 풍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특히 영국의 페리시라든가 일본의 자치회 이런 거는 중앙 집권적인 문화를 나름대로 해체하고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 배경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앙 정부가 물론 약했지만 이 봉건적 전통에서도 어떤 전쟁이라든가 재난에 대처할 때 중앙 정부가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자발적인 주민들 혹은 주민 공동체가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행동을 했고 그런 공동의 경험들이 제도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중앙정부가 승인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법제화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단순히 외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제도가 나온 뿌리와 줄기, 이 풍토를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공동 행동과 실천, 이 규범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는 중앙 정부의 후견을 받는 지방 권력과 유착된 여러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지방 토도 있고 국회의원, 단체장, 여러 가지 시민단체 등등, 이익단체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뚫고 어떻게 주민자치회가 통리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상급 조직, 연합 조직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주성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해본 게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원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누구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제일 늦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실무에 계신 저 과장님한테 좀 들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실지도 모르고.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개회식에서 전상직 회장님께서 주민자치가 도입됐는데 23년이 됐는데도 아직 발전한 건 거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에 있으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채찍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채찍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억울하죠. 예. 이게 주민자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선이 되면서 조금씩 도입됐는데 이제 크게 이제 바뀐 게 98년도에 이제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아까 뭐 조성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그동안 자문기관에 머물던 것 갖다가 법적 기구로 지방분권법에 담으면서 주민 대표성하고 전문성을 좀 강화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해나가자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는 564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320개가 있고요. 아직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게 2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꾸준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법적 조직인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하는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봤더니 일단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경기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이 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고
이 주민자치에 대해 그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여기에 이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뒷장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가져온 자료를 봐가지고 그런데 맨 뒤에 보면 나오실 건데. 예, 55페이지요. 예. 거기 보시면 일단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그분들끼리 뭐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도민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반 도민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치교실이라든가 도정 골든벨 가 주민자치에 관련된 어떤 상식적인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금년 들어서 제가 전번 그 의회 토론회 때 제가 그때 전상직 회장님 모셨을 때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 저 주민자치회 도와준다고 예산 짰는데 예산 뭐 조금 짜놓고 이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냐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어요. 지금 뭐 저도 그 필요성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노력은 해보겠다 그랬는데 작년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지사님도 그러셨고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엔 예산 한 2.5배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들,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31개 시군 564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금년에 일단 31개 시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물론 모든 동이 다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각 시군별로 우수하는 데는 무조건 하나도 빠짐없이 31개 시군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줄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66개, 작년에 66개 정도 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원래는 한 150개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잘하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또 우리가 또 사례 발표를 통해서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사례 발표 잘하는 데 대해서는 또 예전에는 또 포상금도 줬었거든요. 이제 상사업비를 줬는데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30대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왜 우리 돈을 거기다 태우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30% 주고 준 거 가지고 우리 예산 짜다 보면 이거 1년 다 지나가고 사업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걸 또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전액 도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상사업비를 바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수 사례들이 좀 많이 발굴이 돼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 뭐 옆동에 보니까 뭐 저런 사업 되게 아주 잘한다 하더라. 이런 게 좀 입소문을 타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저희 지사님께서 도민청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 참여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도에서 예산 지원을 주로 하는 거고요. 실질 운영은 시군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 참여 예산, 그다음에 주민 청원. 주민 청원에 예전에는 5만 명 이상이 이제 청원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 답변을 하기로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그 5만 명을 1만 명으로 낮춰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청원에 대해서 지사님 직접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아마 이제 1만 명 넘은 게 제가 알기로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 동탄 그 선이 지금 왜 빨리 착공이 안 되냐.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양시청 이전이 관련해가지고 고양시청이 좀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그 갈등에 대해서 도의 해법이 뭐냐 이런 이제 두 개가 들어왔는데 아직 답변은 아직 거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어서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도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는 정책 축제라, 도민 정책 축제라 해서 도민들이 이제 막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게 그 정책이 좋다 그러면 그걸 또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게 있고요.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선 7기 때 시작됐는데 요것도 이제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그 시골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택배 같은 거 하려 해도 택배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데 이런 데 이제 행복마을관리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인데 이제 또 직접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실무에서 하면서 주민 참여 예산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바빠 죽겠는데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주민 참여 예산 거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이 사이즈를 제가 이제 예산 담당관실하고 얘기해 보면 사이즈를 키우려 해도 이게 들어오는 그 제안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자치회 우리 주민 참여 그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 경기도 아까 우리 조성호 박사님이 경기도가 뭐 심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역시 그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조성호 박사님 말만 그걸 좀 없고 우리 판사처럼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보람 선생님 처음 등단하셨는데 데뷔 토론 좀 잘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토론을 맡게 된 서경대학교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성호 박사님의 발제로 또 토론자분들의 또 토론으로 많은 또 공부가 되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뉴페이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이외의 모든 분들은 다 가족 친지 같고 다 단골 손님들 같은 그런 따뜻하고 또 그렇습니까? 네. 되게 즐겁고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라서 너무 고향에 온 것 같은 너무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네, 아까 조성호 박사님께서 경기 사람들은 세련되고 경상도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직선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산 사람인데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뉴페이스답게 제가 토론은 토론문도 있고 또 내용은 다 자세하게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들어온 지 아직 몇 개월 안 돼서 좀 또 말씀 또 들으면서 그냥 들었던 좀 의문이라든지 또 지역에 가서 좀 느꼈던 그런 의문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미국으로 이제 좀 유학을 가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제안이나 추천들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사회교육을, 일본의 사회교육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 사회교육이라는 것의 그 정의를 교육과 정치의 중간적 존재라는 그 정의가 있었고 또 그 사회교육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기교육 운동과 행정이 하려고 하는 그 교육 사이의 그 간의 괴리와 모순을 밝히는 것을 그 연구 과제로 삼는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던 것이 있고요. 어쨌든 이 월간 주민자치 책 위에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국민이 정말 진정한 주인인 나라가 되고 있는지, 사실 행정은 그 주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주민들은 스스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기 교육 운동의 의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 사이의 모순이나 괴리들을 좀 밝히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여러 지역에 직접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주민들 또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좀 현장 참여형 연구들 같이 하면서, 물론 현장형 연구도 했지만 제가 거기서 역사 쪽으로 이제 봤던 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의 그 주민들의 그 주민 운동과 이제 학습과의 이제 그 순환 관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해라든지 여러 환경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그 환경 쪽으로 주민 운동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고, 그럼 그 학습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것만으로는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실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또 주민 운동이 계속 연결되고 순환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적인 그 주민자치 시설이라든지 공민관이라든지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그런 교육과 운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그런 뭔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또 그런 거에 반하는 내용들을 학습 내용을 편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이 그 주민들의 학습 운동을 지원해 줬을 때 또 행정은 그 직원을 다른 곳으로 이제 부당 파견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럼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부당으로 파견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이나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또 다시 그 직원을 돌려달라. 우리 주민의 편에서는 그 직원을 돌려달라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계속 그 행정과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의 그런 대립과 갈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봐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 저의 이제 연구의 그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뭔가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나 행정이 그것들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해주고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역할인데, 사실 이제 또 와서 이렇게 보니 우리는 자치를 시키는 거죠. 자치를 하세요. 그럼 시키는 게 어떻게 자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행정은 그것을 커트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계속 커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이제 과연 자치인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사실은 이게 그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의 그런 굉장히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종속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읍면동 이제 공적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냥 남은 공간에 이제 그 주민자치 공간을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 공간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도 있고, 또 계속해서 어쨌든 뭔가 계속 하부 조직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이제 쓰는 것에 대한 조금 위화감이나 의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부야구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을 때 그 시부야 대학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 자치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도를 보면 주민들이 이제 가장 위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은 시민들, 주민들이고 이제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지원해주는 것이 이제 밑에 위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부 조직이 이제 그런 뭐 행정 조직이라든지 그 위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쨌든 뭐 뭐 읍면동의 하부 조직으로 뭐 통리 단위의 주민총회 이런 것들에 계속 뭔가 당연한 것들이 당연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좀 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아까 이제 발제문에서도 뭔가 근본적인 권력 관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혁명적인 행위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또 하셨는데 공감하면서도 그 행위와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저는 그 인식의 전환이나 실제적으로는 그 자치 문화가 먼저 또 조성이 됐고 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이게 이게 그 의문으로부터 이제 그런 뭔가 변화도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반대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그 통리 단위의 또 그 주민자치 모델을 계속 형성하고 모델 수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저는 자치가 살아있고 그 지역의 역동성과 그 자치의 역동성을 보려면 사실은 모델 수립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지역마다의 자치의 형태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조례 또한 아까 이제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 이런 주민자치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뭐 이제 뭐 18세 이상 뭐 단체 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주민자치회에는 사실은 자치회원, 회원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주민자치회의 또 주인은 주민들이어야 하고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이어야 되고 그래야 그 쉽게 좀 그 접근성을 높이고 그 허들을 좀 낮추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회원에 대한 뭔가 의무와 또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없이 주민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민자치위원만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런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것들도 말씀해 주셔서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제가 그 직접 민주주의 뭐 연대 이런 분들이랑도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지금은 어쨌든 그런 IT 기술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높아졌지만 사실 그걸 정말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 IT 기술로 어쨌든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좀 결정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매일이 하루에 오는 게 막 수백 건, 수천 건을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데 통리 단위에서의 그 주민자치가 실현이 된다면 통리 단위는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의 그 요소를 도입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이제 뭐 주민이 만들어야 하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와 함께 저는 또한 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 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리더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또한 다시 또 리더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본인이 이끌려고 하는 이제 지금의 시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은 끝났고 정말 그 주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민들에게 그 판을 정말 잘 깔아줄 수 있는 그래서 신명나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 판을 잘 깔아줄 수 있는 그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리더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역량도 다시 또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같이 함께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일본에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질문할 게 많아요. 왜 안 되는지.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빨리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교수님,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5분 정도로만. 예, 두 분 다 하원 교수님하고.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네, 조성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통리 단위로 주민자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지금 큰 화두를 던지신 건데 그래서 그러려면 기존의 주민자치가 왜 지금 뭔가 잘 진척이 되지 않고 몇 년간 시범 실시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냐 이 대목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시범 실시에 대한 평가를 해놓고 제가 한번 봤는데요. 주로 이제 설계의 적합성, 운영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에 노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조성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치성의 상실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입법 조직 뭐 재정의 상실 거기에 이제 또 나아가서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 뭐 이런 현상이 두달씩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자치구 의회와 같은 이런 그 유관기관과의 역할 범위가 좀 모호해서 갈등의 개연성이 많이 있다. 특히 지방에 가면은 지방의회가 주민자치회를 돕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도 보니까 지방의회 의장단들이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 봤고요. 세 번째 주민자치의 구성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자 수가 극도로 제한적이며 낮은 주민투표 참여율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의견에 한계가 있다. 이게 사실은 결정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읍면동 단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통리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로직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라면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예리한 지적들이 좀 따라줘야 되겠다. 특히 이제 서울시의 경우 표준 조례를 기초로 해서 획일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실시를 했고 또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노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평가의 근간들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왜 주민자치냐? 이제 요 얘기는 지금 우리 그 조성호 선생님, 전상기 회장님 그 지적대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보조성 요게 주민자치 필요성인 것이죠. 원리인데 요걸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는 아니더라. 그래서 통리 단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좀 정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설계의 기준은 뭔가?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보면 서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1단계, 2단계까지를 걸린 자치의 기본 모델로 봤다. 그렇게 할 때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에 가장 용이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그 논리의 수순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 좀 명확하게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와 다른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로 가면은 어떠한 실익들이 가져온다. 특히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 대민주주의 결함을 어떤 식으로 보완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조정,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해관계라는 것은 통리 단위의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의 이해도 있고, 광역단체의 이해도 있고,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러나 그렇게 이해관계는 또 연대를 통해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그 두 가지 자율성, 자주성, 자발성의 로직과 그 다음에 이 기능의 논리 이렇게 짜질 때
읍면동 자치보다는 통리주민자치회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가 사실은 이제 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고 또 영국의 모델, 일본의 모델 등등을 볼 때 뭐 그게 적절한 단위라고 본다. 그럴 때 이제 오늘날 공간적 거리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단축되어 있거든요. 이 시골에 가면 이 단위의 그 무슨 한계 마을 이런 데서 그 이 자치를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단위들이 거리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거에 지금 표준 조례하듯이 통리로 획일화 시켜버리고 하면은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융통성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시의 경우에는 가령 이게 아파트 동단위인지 아니면 이제 저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 단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기관 구성과 행재정 측면에서는 조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데 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군구 단위의 그 주민자치협의회 구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데요. 이게 이제 정책 개발 또는 뭐 지역 주민과 단체의 정책 홍보, 회원 교육, 연수 이런 걸 위해서 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은 의원들이 매우 싫어할 겁니다. 바로 문제가 제기되고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의회는 대기구로서 가고 이 주민자치는 나름대로의 이 독특한 기능이 있다. 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의원들이 대기구에 대한 도전이다. 또는 또 다른 대기구의 설치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러면 어떤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래서 조성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회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서 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대안인 것 같은데 그 김두관 의원 안처럼 그렇게 읍면동 자치와 통리자치의 이원화를 하는 듯한 이런 논리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목에 대한 얘기가 지금 분명히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규모에 관해서는 적어도 어느 규모가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단위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공론 수렴 절차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지적이 아주 좋습니다. 준비해서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허은 교수님 지금 시간 없어.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겠군요.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지금처럼 해놓고서 그것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좀 연목구호 같아요. 토론자 중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무슨 주민자치냐 이런 얘기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들리는 말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장소하고 사람이 결국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읍면동 주민자치 수준에서 그것도 특히 제한되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제한된 의제나 주어진 의제 가지고 모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결정한 의사 결정이 사실은 장소하고 유리돼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통리에서 특히 통은 이제 아파트로 조금 더 줄여놨고 리는 이제 자체가 주민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사는 곳, 즉 장소를 인식하는 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실제 생활 세계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도 갈등하면 아프고, 쓰레기가 넘쳐나면 아프고, 그리고 사람 사는 정을 느끼고 싶고, 뭐 이런 진짜 생활 세계에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는 가장 최소단이에요. 거기서 자치가 저절로 그 의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리통 수준에서 자치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자치 능력이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험적으로. 참 그동안에 단체자치 위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하부 행정기관의 하부로만 보았던 리통 수준에서 그나마 자기 의제를 가지고서 자기 통제와 자기 결정에 의해서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마을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눈물겨울 지경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될 기회를 그동안 주지 않아 놓고 주민자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에서 오는, 제도의 의도에서 오는 모순이죠. 그 모순을 추적해 봤어요. 그래 이제 단체자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단체자치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재헌헌법에 있습니다. 유진호 박사가 재헌헌법 초안을 냈는데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재헌헌법 만들 당시에 내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다. 그거는 내가 지방자치를 행정 능률로만 생각을 했지 그게 주민자치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헌헌법에 초안을 냈는데 재헌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단 한마디도 지방자치된 토론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무사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1949년 7월 4일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1조에 주민의 우리가 제1조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써놨는데 이제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을 여가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주민의 자치로 지방자치를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뒤로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단체 자치가 강화되는 쪽으로 더 심하게 가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해요. 주민 직접 참정 제도를 2006년 이후에 꽤 만들어 놨지 않냐? 맞아요. 그거는 단체 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창정 제도인 거죠. 주민자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해놓은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행정 지방 독재가 일어난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신자치 지방자치법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민자치가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주민자치라고 할 공간이 리통이 안 되는가? 이번 51페이지 아래를 잠깐 들여다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때 고민이 돼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이장하는 분이 이장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가서 좀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한 달에 한 달 평균 30여 개의 공문을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을 때는 68개 공문을 처리하는데 그다음에 여성농업이 바우처 사업이니 그런 거 다 안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 행정 보조기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알리기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행정 보조기관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치 의제가 안 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행정은 리통이 행정 하부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 권력은 리통의 생활 세계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 만들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한다고 시군구 없앤다고 그러면서 줄인다고 그러면서 보완 수단으로 읍면동 주민자치 갖다 넣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없이 지방분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분권법이 특징적으로 맞기는 맞지만 주민자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발제자가 잘 해준 것처럼 지방자치법, 이 주민 자치법 만들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 내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모법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왕 다 써놨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같이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52페이지 중간에 실제로 리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치 아프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생활하고 사고하고 행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생활세계라는 것이고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간이 사적인 삶을 살면서 사회와 부딪히는 공간이고 사회화, 통합, 문화 및 전통이 재상생되는 사회적 공간이 생활세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해당 공간의 과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관제자치를 만들거나 시민단체 권력이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이런 학회에서 굉장히 기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것, 즉 지금 계량주의적으로 행정이나 정치가 이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임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 개선과 제도 수용 후에 계량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오래 해봤지만 단체자치 전통 속에서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우리 뿌리가 단체자치를 죽여왔던 거고 그 단절점이라는 것이 유진호 박사가 재헌헌법을 만들 때 그 전에 있던 향약, 향해, 향촌 등등의 주민자치 몰랐어요. 일본에서 교육받은 분답게 능률주의적인 가치감 가지고 했다는 것을 돌아보고 주민자치에 대한 설계 이거 한번 다시 잘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허웅 교수님 아주 좋은 토론, 매운 토론. 제가 시골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합천에 리단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웅 선생님이 말하는 건 내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경화 교수도 리에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뭉치지를 못해. 이거 뭐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가 깨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간치에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스스로 움직이지가 못해요. 정말 좋은 토론 해주셨고, 그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 이거 토론 많이 하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지만, 우리 회장님, 전상직 회장님 말씀 하나 하시렵니까? 네. 예,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참여 예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시민단체는 조직력이 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입맛에 맞게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조직력이 없고 자기 생업이 있어서 공무원 입맛에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면 참여 예산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시민단체
수준에 맞추면 그냥 참여 예산이 아니고 시민단체 예산이고요. 이제 주민 눈에 맞춰야 주민 참여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설계했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가장 먼저 설계했던 게 시민단체니까 잘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통리를 만들 때 또 그러고 다 그런데 이제 통리 자치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대표자 선출을 해야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도 되고 또 그래 선출받은 사람이 윤리적인 책임도 가지고 소명의식도 가지고 또 그 선출하는 과정에서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치의 동력이 되는데 그 대표 선출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자치회가 되려고 그러면 그 통장 선출도 해야 되고 통에 있는 사무 처리가 직접 민주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세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냥 독특한 특별한 회의 형식이 없어도 그냥 모여서 내일 무슨 일 있는데 얘기할 사람 와라 그래서 얘기하면 그게 그냥 회의가 되는 자연스러운 이런 문화를 좀 구축해야 되는 소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정치와 자치 간의 관계 문제인데 노담 세션을 하나 언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가 읍면동이니까 시군구 의원하고는 정면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의원도 읍면동 뺏기고 나면 자기 설 자리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만들어서 대립시켜갖고 싸움 붙이려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재설계를 해야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하면 전문적인 활동가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면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다고 그 특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거의 의제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 서너 번 정도만 더 보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 다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빠져있는 논의가 하나가 이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 자치는 통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읍면동에다가 굳이 만든다면 협치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거버넌스가 위주가 될 겁니다. 셀프 거버넌스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이제 읍면동 단위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세워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회장님 그 질문 기회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현출 교수님하고 황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후속 조치를 한번 토론해가 우리가 발제를 한번 하세요. 네? 물었으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질문만 하지 말고 발제를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제가 회장님 건의를 해버릴 거고 시간이 좀 늦었지만 조성원 선생님 1분 내로 하시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으로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기 페리시 그 아까 중앙 집권에서 이제 분권으로 지역 단위에서 분권으로 가겠습니다. 디스트릭트가 이제 1880년대에 쇠퇴하게 됩니다. 그 페리시가. 왜냐하면 디스트릭트가 기초자치단체를 잘 봐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부활해서 뉴 로컬리즘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도시권까지 지금 이제 그 페리시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원 그렇다는 말씀. 김부란 교수님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출 교수님께서 오늘 아주 그 촌철살인으로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아젠다는 저희가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문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홍은 교수님은 이제 저기 본질적인 말씀 중에서 제 가슴에 꽂히는 말이 언제 우리나라가 통리 단위로 주민자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 이거야. 다 장악해가지고 다 요리해 간치해 놓고 그래서 참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회장님은 원래 그 통리주민자치회의 지적재산권은 전상직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저는 지적재산권 제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논리가 맞으니까
저는 이제 저기 연구를 했고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 최초로 통리주민자치회를 주는 전상기 선생님이니까 뭐 더 이상 할 거. 그리고 조병래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 그 지사님 설득해서 주민자치 박람회 한번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제가 사회 맡은 부분 끝내고 열띤 발제와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